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선희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페인과 한국 추리소설 속 탐정 캐릭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리소설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추리소설은 탐정, 살인사건 발생,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 소설을 가리킵니다. 추리소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 19세기 구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고전적 추리소설과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하드보일드 소설이 있습니다. 고전적 추리소설은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명탐정, 예를 들어 에드거 앨런 포의 뒤팽이나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같은 두뇌가 뛰어난 탐정들이 사건을 추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하드보일드 소설은 본능에 의존해서 사건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부딪혀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작품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주로 사회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인 면들이 가미된 소설을 말합니다.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표적인 탐정은 레이몬드 챈들러의 필립 말로우와 대실 해미트의 샘 스페이드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스페인과 한국에서도 추리소설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스페인식 추리소설을 흑색소설, 한국의 추리소설을 변용추리소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970년과 80년대의 스페인과 한국에서 추리소설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흑색소설과 변형추리소설은 하드보일드 소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나라에서 모두 급격하게 발전한 자본주의와 도시출현 등의 사회적 배경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세기의 두 나라는 내전, 군사독재, 민주화, 자본주의라는 굵직한 사건들로 사회적 모순과 체제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문학 장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흑색 소설은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징 속에 당시의 스페인의 사회 반영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와 80년대의 흑색 소설은 프랑코 독재시대 고발과 민주전환기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변형 추리 소설의 특징은 임성래, 이정록이 탐정과 범인이 벌이는 게임 자체보다 탐정과 범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인물들의 내면 세계가 부각되는 심리적 서사체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형 추리 소설 또한 1970년대, 8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한국은 군부독재 시제였기 때문에 군부독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전 시대의 6.25 전쟁의 트라우마가 주된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소설의 공통점은 추리소설을 통해서 사회적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사적인 탐정 캐릭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대표적인 흑색소설 작가인 바스케스 몬탈바는 흑색소설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페인의 흑색소설은 대부분 같은 탐정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스케스 몬탈반의 까르발로 시리즈는 총 23편에 이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김성종은 TV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집필한 작가로도 유명하며 현재까지 1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쓰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74년에 발간된 최후의 증인은 탄탄한 서사로 시대를 잘 반영한 사회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 학술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형사 오병호는 비록 서로 유기적이지는 않지만 김성종의 다른 작품에서도 형사 오병호라는 같은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함께 카르발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 카르발로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그는 결코 비범하지 않으며 뼈와 살을 가진 보통의 인간입니다. 또한 전직 카탈루냐 공산당원이었고 전직 CIA 의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가 바스케스 몬탈반의 분신으로 더 유명한데요. 바스케스 몬탈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에바리스토 몬탈반으로 갈리시아 출신입니다. 작품 속의 카르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에바리스토이며 그 또한 갈리시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가 마누엘 바스케스 몬탈반도 전직 공산당원이기도 하였고 미식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품 속에서 까르발로 또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친구인 비스쿠테르가 까르발로의 친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까르발로 시리즈에는 주인공 까르발로 이외에도 까르발로와 친하게 지내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이미 소개되었던 비스쿠테르는 까르발로가 레리다 감독에 갇혀있을 때 알게 된 사이로 그가 추록 후에 까르발로의 사무실에서 함께 지내며 까르발로의 요리를 돕고 시리즈의 마지막까지 까르발로의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까르발로는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전후 세대의 트라우마를 가진 비스쿠테르를 동정하며 비스쿠테르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었고 그가 그러한 호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대신 사무실에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을 맡깁니다. 비록 까르발로는 자기중심적이고 그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차가운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지만 그는 항상 비스쿠테르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나이 많은 구두닦이 브로무로입니다. 브로무로는 그의 이름에 드러나듯 브로민 화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프랑코 독재 시기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회의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까르발로는 그에게 항상 정보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얻은 정보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는 브로무로의 경제적 상황을 돕기 위한 까르발로의 인간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까르발로 시리즈에서 유일한 여성 인물인 차로는 전문적으로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까르발로의 8년 된 애인이기도 합니다. 프랑코 시대는 가톨릭 종교의 영향으로 매우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은 남성의 허락 없이는 외출도 직업도 갖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코가 사망 후에 스페인에서의 교회의 지위는 약화되었고 사회적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로는 기존의 사회적 틀을 깬 인물로 자신의 직업을 창피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당당하게 돈을 버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까르발로는 일반 탐정 캐릭터들과는 달리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편의 까르발로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독자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는 당대의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자 많은 책을 읽는 지적인 인물인데 돈키호테가 그러했듯 그는 책장에 꽂아놓은 책들을 태워버리는 분서광의 모습을 보입니다. 까르발로의 분서 행위는 돈키호테에서 이발사와 사제가 그러했듯이 돈키호테를 미치게 만든 쓸모없는 책들을 태운 것에서 유래하는데요. 즉 이러한 책들이 까르발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까르발로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마땅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까르발로는 거의 그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에서 여러 권의 책을 태우는데 이러한 분서 행위는 까르발로식 사회 비판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르발로 시리즈에서는 사건 전개와는 별도로 음식과 조리법, 음식을 먹는 방법 등의 상당 부분의 지면이 할애되고 있으며 음식을 대하는 미식가 까르발로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까르발로는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음식점과 동네 단골 음식점 등을 소개해주고 그곳의 대표적인 요리를 먹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카탈루냐의 빵콘 토마테부터 감자 또르띠아 같은 스페인 향토 요리, 그리고 프랑스, 태국, 일본 요리 등 까르발로는 외국 음식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습니다. 때때로 음식은 까르발로가 사건 조사를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까르발로 시리즈 중 방콕의 새들에서는 태국을 찾게 된 까르발로가 전통 빠에야와 태국 쌀가루로 만든 면을 사용해서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차이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매개체도 바로 음식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까르발로의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음식은 당시 프랑코 독재 시절의 가난과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등을 떠올려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까르발로의 음식에 대한 애착과 미식가로서의 면모는 그의 인생을 반추하며 자연스럽게 프랑코 독재 시절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추리소설 탐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스페인 흑색 소설과는 달리 한국 문단에서 추리소설은 여전히 하위 장르로 치부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성적 묘사에 치중하거나 사건의 전개가 우연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추리소설의 논리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추리소설의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두 작품 이상에서 동일한 탐정이 등장하는 경우는 김내성, 김성종, 도진기의 작품으로 세 작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1970년대의 김성종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종의 여러 추리소설에서 등장하는 형사 오병호는 까르발로처럼 작가의 분신이라기보다는 김성종이 창작한 작중인물로 각 작품에서 서로 유기적이지 않고 약간씩은 다르지만 오병호의 개인적인 서사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혜진은 김성종 추리소설의 히어로 오병호를 어두운 분위기와 몸을 사리지 않는 하드보일드형 탐정이라고 정의하였고, 박유희와 김은경은 양심적이고 감정적인 탐정, 그리고 주정적인 행동파 탐정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병호는 어떠한 서사를 가진 캐릭터일까요? 오병호는 아내와 사별을 하고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예로 형사 오병호가 처음 등장했던 1969년 작품인 경찰관에서 오병호는 외딴선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과거에 임신 중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던 오병호의 감정이 이입되어 오병호는 형사로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용의자가 도망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 서사는 그 다음 작품인 어느 창녀의 죽음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첫 아이를 낳다가 핏덩이와 함께 죽은 아내인 만큼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좀채로 가셔지지 않았다라는 회상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병호의 서사는 최후의 증인 이후 3년 뒤에 출판된 형사 오병호라는 작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오병호는 테러리스트의 동반자 일본인 오다기미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마침내 자백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테러리스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오병호는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 이외에도 부정부패가 심했던 당시에 보기 드문 매우 정의로운 형사로 세상의 부조리에 울분을 토하며 맞서 싸우는 책임감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물입니다. 이는 다음 어느 창녀의 죽음의 한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품은 최후의 증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독자가 오병호를 어떠한 물질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심지가 굳은 탐정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또한 오병호는 당시 벽지 근무를 했던 곳에서는 보기 드물게 명문대학 출신의 지성인이었고 그의 과거 이력은 그가 세속적이지 않으며 부와 명예에 관심이 없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형사 오병호는 이렇게 휴머니스트적인 면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실력도 뛰어나며 게다가 명문대 출신인 지적인 사람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을 조사할 때 경찰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사건을 조사하는 반면에 그는 혼자서 행동하기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후의 증인과 경찰관, 어느 창녀의 죽음, 형사 오병호 이 작품에서 그는 35살쯤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어린 아내를 임신 중에 교통사고로 사별하고 외롭게 홀로 지내온 오병호라는 인물이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고한 캐릭터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종의 소설 중에서 오병호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한국 전쟁부터 그 이후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1970년대가 배경이며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창녀의 죽음에서 오병호 형사는 죽은 창녀가 한국 전쟁 때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 중에 가족과 헤어져 고아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다가 사창가에 들어왔음을 밝혀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70년대 사창가는 현재와는 달리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시내 한복판에 건재하였고 당시 여성들은 포주들에게 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오병호는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포주를 체포하여 내춘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김성종의 또 다른 작품인 최후의 증인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6.25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시대의 희생자가 된 황바우와 그를 둘러싼 살인사건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오병우가 황바우와 손지의 아들인 황태영이 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복수를 위한 살해를 교사한 것임을 알아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황태영을 돌보고 있던 손지혜를 찾아가서 자수를 권유하게 됩니다. 결국 황바우는 자신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게 되고 손지혜 또한 남편에 따라서 함께 자살을 합니다. 오병호는 이렇게 자신이 올고즘과 정의로 그들에게 자백을 권유한 사실에 비참해합니다. 거듭되는 시대에 대한 절망으로 자괴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는 결국 최후의 증인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사건 조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던 휴머니스트 형사 오병호의 자살 장면은 그를 응원하던 독자들에게 먹먹함을 자아냅니다. 정리해보자면 올곧고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싸웠던 정의로 형사 오병호의 자살과 그의 개인적 서사는 한국 전쟁의 비극과 그 비극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진하게 배어있는 한국 전쟁의 상흔을 보여줍니다. 스페인 사립탐정 빼빼 까르발로 또한 다소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스페인의 민주전환기의 희망과 환멸을 보여주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며 당대 사회를 비판하며 스페인 흑색 소설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과 한국에서 페페 카르발로와 형사 오병호는 서사적인 탐정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스페인 추리소설의 공통점은 각각 까르발로와 오병호라는 서사적인 탐정을 탄생시켜 여러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써 그들만의 고유한 탐정 캐릭터를 완성시켰다는 것이고, 이러한 서사적 탐정의 공통점은 고전적 추리소설 탐정들이 지적이고 다소 차가운 성격, 뛰어난 논리, 이성적 추리력을 갖추었 것에 반해서 평범하지만 열정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휴머니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에 숨겨진 비극적 역사와 당대의 현실을 마주하며 환멸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에 독자는 어느새 그들의 서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탐정 카르발로와 오병호 형사는 이렇게 단순히 장르적 소설로 치부될 법한 추리소설에 그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더함으로써 당시의 문제의식을 표면화시켜 각각 흑색 소설과 변형 추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추리소설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탐정 캐릭터의 서사화를 통해 독자는 좀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당대의 현실에 다가갈 수 있으며 추리소설이 본격 소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